지금 CF인가 CP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축 건물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경매 시장으로 나올 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그 품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저기 기초적인 자본력도 있어야 하고 기초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이게 자기 좀 경험치가 있어야 돼. 이게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면 좋은 기회인데 잘 안 된 분들은 이거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면 돼요. 그럼 보통 급락장세 때는 어떻게 되냐? 요때에 어떻게 은행 대출 끼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어떻게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그럼 시중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저기 담보를 해가지고 저기 그 대출을 받으세요. 이제 좀 약간 장기 고정금리를 써. 싸게 쌀 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주식을 한번 요거 사면서 스물스물 한번 조금씩 사보세요. 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 보통 엉뚱 큰 손들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양반들이 대부분 사는 게 어떻게 배당주를 사요. 그럼 어떤 배당주를 사냐? 이 양반들의 계산법이 있어요. 자, 배당주의 계산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내가 아파트 1,000억 원짜리 그 빌딩을 샀어. 자, 명동 큰손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저기 금리가 한 3%까지 떨어졌어. 대출 금리가. 자, 이때 한 척이 10%였던 대출 금리가 어떻게 해요? 3%대까지 떨어졌어. 3%까지 떨어졌어요. 7%였던 급락장세 때 금리가 7%였던 게 요때 터닝장 되면 어떻게 3%까지 떨어져. 그럼 3%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3%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냥 100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600억이라고 하는데 600억을 하자고 계산할 건데 그럼 600억을 할까요? 자, 1,000억 원짜리 빌딩을 사서 어떻게 600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계산하게 3.6%를 합시다. 자, 3.6%의 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3.6%는 1년 12달로 나누면 매달 얼마를 내면 되냐? 0.3%를 내면 돼요. 자, 100억 원의 0.3%는 얼마인가요? 그냥 3.6% 하겠대. 배당금을 계산한 3.6%. 자, 3.6%의 이자가 나가요. 그러면 600억에 대한 이자가, 연 이자가 3.6%가 얼마인가요? 자, 이거 암산 나오죠? 3.6, 자, 100억이면, 자, 이게 계산기가, 저 핸드폰인데, 자, 3.6%면, 3%라고 할까요? 3%라고 할게. 자, 계산하기 힘드니까 3%라고 할게. 자, 3%로 대출을 받았어. 3.6%니까 더 머리가 아프네. 점수가. 자, 3%로 대출을 받았어. 자, 100억 원을 빌렸어. 100억 원에 1년 이자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3%면? 3억이죠? 그럼 600억은 얼마예요? 6, 3, 18. 18억이죠? 자, 1년에 이자가 600억을 대출 받았어요. 6천억 원짜리 빌딩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60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예요? 3%예요. 근데 3%가 어떻게 해요? 600억에 대한 즉 1년 나가는 이자가 얼마예요? 즉 6, 3, 18억이에요. 1년에 어떻게 해요? 600억 빌려야 된 이자가 18억이 은행한테 따박따박 줘야 돼요. 이게 3%짜리 이자예요. 18억이 들어가. 그럼 여기서 명동 쿤소는 어떤 계산법을 들으냐? 자, 회사가 역사가 오래되고 우량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시장 지배력이 센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런 주식들도 다 어떻게 요 터닝장에는 다 어떻게 바닥을 기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명동 쿤손들이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이제 명동 쿤손들이 잡지 안 건드려요. 얘는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걸 갖다가 배당주를 이제 사요. 자, 배당주 계산은 어떻게 되냐? 내가 600억 원을 갖다가 100억 원을 할까요? 자, 100억 원을 할게. 자, 100억 원을 갖다가 주식을 샀어.
100억 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했어. 어떤 종목을 샀어. 자, 600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게 6종목을 샀어. 분산 투자해서. 100억, 100억, 100억 해가지고 각각 100억에서 어떻게 해요? 6종목을 샀어요. 큰 소리. 배당금 잘 주고 그런 회사. 자, 그 중에 100억 원짜리 한 회사를 볼게요. 자, 머시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배당률이, 연 배당률이 어떻게 해요? 10%를 줘요. 자, 시가 대비 어떻게 연 배당률이 10%가 나와. 자, 가끔 가다 보면 이 급락장세 보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만 꾸준히 줘. 배당금이 흔들지 않아. 똑같아. 그냥 일정하게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사요. 근데 이 회사가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배당 성향이 얼마냐면 주가 대비 어떻게 주가 대비 10% 넘게 배당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 100억 원치를 샀어. 이 주식을. 머시기 회사를 갖다가 주식을 샀어. 근데 배당금이 어떻게 해요? 배당률이 10%야. 연 배당률이. 근데 나는 얼마에 이게 그 100억 원 얼마 이자를 가져왔어요? 연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3%를 내야 돼. 자, 100억 원을 머시기 회사다 했는데 1년에 배당금이 어떻게 해요? 10억씩 따박따박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50% 이상 땄지. 보통 그걸 이제 해외 법인으로 이게 법인으로 하면 이게 계산법이 틀리더라고. 해외 법인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걸 가장해서 자기 그 자본금을 그렇게 이게 돌려가지고 와요. 자기 개인은 앞으로 해가지고 사면 어떻게 돼요? 다 세금으로 다 뺏겨. 배당금 어떻게 해요? 반 이상을 세금을 다 뺏겨. 그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보통 해외로 많이 해. 국내에 있으면 또 국내에서 이게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에 그런 사모펀드 같은 회사를 갖다가 하나 이게 만들고 사모펀드 계좌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법인들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해요. 그럼 법인세만 내면 돼. 세금이 겁나 낮아. 해외 이게 세금이 겁나. 근데 어떻게 자기 국내 명의로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나면 어떻게 반 이상을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돈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해외로 가서 어떻게 사모펀드 같은 데로 해가지고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이야. 그래야 어떻게 그걸 갖다 해요. 그래야 어떻게 배당 세금을 들 때예요. 엄청나게 차이나. 내 개인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세금으로 다 뺏겨.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자,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러면 뭐 얘네들은 어떻게 그 사모펀드를 그쪽으로 해서 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억 원짜리 회사 머시기 회사에다 100억 원 주식을 샀어. 그럼 일단 세금은 그냥 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100억 원을 샀는데 어떻게 배당금이 10%야. 그러면 1년에 배당금이 얼마 나요? 10억 원. 10억 원이 나와요. 10억 원. 10억 원이 나와요. 자, 그럼 그 10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내야 돼? 1년에 3억 원. 자, 산술적으로 이제 따지자면 어떻게 돼요? 자, 이자를 갖고도 어떻게 해요? 감죠. 그럼 그거로 보통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이 양반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자, 주식 배당금이 이제 7억, 예를 들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갈게요. 세금 다 빼고, 세금 개념은 그냥 빼버릴게요. 자, 100억 원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1년에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3억 원은 이자로 나가야 돼요. 그럼 7억 원이 남죠? 배당금이. 그럼 7억 원은 어떻게 되냐? 7억 원으로 원금을 갚아가야죠.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해에 되면 회복장세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오르면서 또 배당금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3억 원은 이자로 똑같이 이제 또 10억이 나왔어. 주가는 올랐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100억 원치를 투자했는데 이제 요 정도 회복장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120억으로 올랐어. 머시기 내가 100억 원에 사는데 120억 올랐어, 주가는. 그리고 똑같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10억 원을 배당금을 줘요. 배당 성향이 이제 줄긴 하죠. 이때 그럼 10억 원 배당금을 또 따박 들어온 거야.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3억 원 이자 내고 7억 원 원금 갚아요. 그럼 원금 상환이 되니까 이자도 줄겠죠, 당연히.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또 1년 지나고 나 보니까 요 정도 올라온 거야. 이제 이게 중간 정도 오는 거야. 또 이제 2년차 되니까 어떻게 해? 1년차에서 2년차 되니까 3년차 2년차 되니까 이 중간 정도 올라온 거야. 2년차 때 10억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3억 원 이자 내고 7억 원을 어떻게 돼? 원금 상환해요. 100억 원 중에서. 이제 여기가 오니까 100억 원짜리 이 100억 원에 샀던 머시기 주식이 어떻게 150억까지 오른 거예요. 자, 이 정도 오니까 어떻게 중간 정도니까 150억까지 오른 거예요. 자, 2년차 되니까. 자, 원금이 10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어떻게 해요? 100억 원에서 원금 7억 원을 2년 동안 냈으니까 어떻게 14억이죠? 그러면 86억으로 원금이 어떻게 대출 원금이 줄었어. 그럼 이자도 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억, 이제 3년차가 이제 되니까 어떻게, 이 정도 온 거야. 이제 중간 정도 온 거야. 3년차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해요? 180억까지 올라. 이제 100억 원에 샀던 주식이 180억까지 올라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가속에 붙으니까, 약간 상술적으로 할게요. 저기, 7321.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78억으로 되는 거예요. 원금이 어떻게 이제 3년차하고 7억 도 되니까 78억으로 딱 줄어버린 거야. 그 대출 그 원금이 78억으로 딱 줄어. 그럼 똑같이 이게 불장이 되니까 4년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정책이, 여기 정책에 딱 들어온 거야. 정책 입증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게 100억 원에 샀던 게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에서 180억까지 올라왔던 게 어떻게 200억이 된 거야. 더블이죠. 자, 200억이 된 거야, 이제 이게. 그리고 4년차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좀 이게 저게 뭐냐. 배당금 10억이 또 딱딱 들어와. 그러면 3억 원은 이자 이제 내고 하는 어떻게 7428. 7428.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100억 원을 빌렸던 원금이 어떻게 70억으로 줄어져 있어요. 자, 빌렸던 100억 원 주고 투자를 했는데 원금은 70억으로 저기 뭐냐 그 대출 그 원금은 70억으로 줄었고 어떻게 해요? 자, 주식 가격은 200억까지 꽁충 떴어. 자, 이게 정책까지 딱 오니까 그러니까 명동 큰 손이 어떻게 지금이 팔아야 할다고 이제 딱 정책이 딱 들어오니까 팔아야 할다는 걸 딱 알아.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파냐? 사부작 조금씩 이제 팔아. 그럼 보통 개미들이 다 그 주워 먹어. 역사가 그래. 사부작 팔아줘요. 그러면 보통 정책이 때 딱 그 포인트를 잡으면 정책에서 이 불장 여기서 이 하락장에 가는 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사부작 조금씩 팔아요. 그건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애들이 대부분 그걸 다 팔아 처먹어. 사부작 조금씩 팔아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중에 이게 저기 하게 되면 이 정체장 하락장 하는 나중에 이게 딱 저기 100억 원에 샀던 모시기 회사를 나중에 다 처분하고 이제 뭐 세금 내고 포떼고 쳤다는 애가 어떻게 220억이 딱 떨어진 거야. 220억이. 100억 원에 샀는데 어떻게 시세에서 200억이니까 120억 차이를 냈죠. 자, 근데 여기서 120억 차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5년차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또 나와요. 57, 35. 4년차가 그냥 30억에서 끝날까요? 30억으로 끝날까요? 그래, 30억으로 끝나죠. 30억으로 해야 다 70억까지 저기 그 어떻게 대출 그 원금이 70억으로 줄었어. 나중에 이걸 싹 팔고 이제 저기 원금 상환을 하려고 해. 자, 220억까지 오르고 이제 원금이 어떻게 70억밖에 안 남아. 70억으로 줄어들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220억 다 팔고 거기서 70억 원금을 상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래 그 샀던 모든 원금 상환을 다 해요. 은행에다가. 그럼 220억에 팔고 나중에 원금이 70억이 남아서 그럼 70억만 상환하면 나머지가 다 먹어요. 내 수익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동산 담보대출 다 갖고 어떻게 해요? 220억에서 70억을 상환했으니까 얼마가 남았나요? 15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100억 투자해서 100억씩 남아요? 아니요. 자, 100% 레버리지를 썼죠. 빌딩이라는 그 담보를 통해서. 그럼 그 빌딩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이제 빌딩이 있어요. 자, 빌딩이 여기서 1,000억 원에 샀어요. 그럼 나중에 빌딩도 어떻게 해요? 요때 팔아야 돼. 이제 더 갖고 있는 왜 빌딩은 처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많아. 근데 어떻게 해요? 빌딩을 100억 원에 사서 이 정도 되면 빌딩이 어떻게 해요? 한 150억까지 뛰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럼 빌딩에서 어떻게 50억 차익이 생기죠.
자, 빌딩에서 시세 차익으로, 그럼 빌딩을 갖고 있는 동안 그 빌딩에 또 임대료를 받겠죠? 자, 임대 수익도 있겠죠. 그러면, 자, 임대 수익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자, 임대 수익도 이제 꽁 먹고 알 먹고 얘기해. 꽁은 뭐예요? 시세로 먹고 알은 뭐예요? 임대료하고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와 배당금을 갖다가 따박따박 챙기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보통 임대료와 배당금으로 원금을 상환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주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압박을 들어와요. 알아, 은행들은 다 주식으로 날려먹은지 이거 빌딩 담보를 해서 주식으로 날려먹은 줄 알아. 그럼 나중에 주식값도 이거 포인트를 잡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금융회사 은행에서 어떻게 압박이 들어와요. 돈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할 때 여기 어떻게 주식을 산 배당금과 이 빌딩을 샀으면 어떻게 임대료가 나왔죠. 임대료와 배당금을 어떻게 원금을 상환해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다 상환을 해요. 요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명동 큰 손들이 말하면 내가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못 본대. 이때 되면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못 본대. 수익이 무조건 난대 이렇게 되면.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명동 큰 손들이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000억 원에 샀던 빌딩이 1,500억까지 올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빌딩에서 시세 차이 500억이 나왔고, 자, 이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많이 거쳤겠죠? 그 임대료를 어떻게 원금을 이제 상환해서.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배당금하고 임대료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00억 원에, 이 100억 원 그 틀에서 어떻게 해요? 100억 원 원금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절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걸 투자를 잘하면. 원금을 같이 임대료하고 배당 수익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원금 상환을 해버려요. 나중에 주식값이 떨어질 때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원금 상환을 안 하면 은행들이 압박을 해요. 빨리 갚으라고. 그럼 돈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게 빌딩이 잘 팔리지도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명동 큰 손들이. 자, 엄밀히 따지자면 투자금이 100억이에요. 근데 투자금이 100억인데 어떻게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할게요. 자, 부동산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호황계 팔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500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한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빌딩으로. 빌딩 100으로 100억 원짜리 빌딩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냥 100억 원, 저거구나. 그럼 이런 다른 종목들도 이런 비슷한 그 종목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했어요. 600억이잖아요. 그럼 600억에서 그 종목당 해가지고 150억을 다 비슷하게 벌었어. 주식 시세 차이만. 주세 시세 차이만 어떻게 해요? 150억을 벌고, 100억 원에 대해서 150억을 벌고, 그걸 갖다 6으로 곱하면 어떻게 해요? 6. 맞나? 5, 6, 30. 그럼 어떻게 해요? 맞나? 이거 900억인가? 이거 장난이 아니네. 내가 얘기하지만 장난 아니야. 그럼 어떻게 주식에서 900억을 벌어요? 주식 시세 차익으로. 주식으로 어떻게 900억을 벌어요? 배당금, 원금 상환했기 때문에 깎여있는 게 갚아야 할 거면. 그럼 나중에 이게 보고 나면 600억을 100억씩 6종목을 해가지고 각각 어떻게 해요? 한 종목당 150억씩 수익이 남은 거야. 비슷하게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곱하기 600억을 해가지고 했죠? 600억. 그럼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해요? 900원. 주식에서 900원이 나와.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주식에서 어떻게 해요? 900원을 버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빌딩을 여기서 1,000억 원에 사서 이걸 1,500억 원에 판다고 하면, 빌딩은 이제 가격이 많아요, 주식처럼. 자, 1,000억 원에 사서 1,500원에 이때 팔았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세금 다 빼고 어떻게 해요? 500억이 남죠. 수익이 500억이 남죠. 그럼 빌딩에서 그 차익에서 500억.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식에서 어떻게 해요? 900억. 자, 그럼 이 명동 큰 손은 어떻게 해요? 1,000억 원은 투자금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얼마를 벌었어요? 주식에서 900억 원과 여기 빌딩 시세 차익으로 어떻게 500억 에서 총 1,400억 원이라는 수익을 냈어요. 네, 꿈 같은 얘기죠.
이 사이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1,000억, 투자금이 1,000억 원인데 1,400원을 벌었어. 1,000억 원을 현금을 딱 투자하고 어떻게 해요? 1,400원을 벌었어요. 이게 명동 큰 손들이 이게 불호황을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과 주식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참고적으로 말했지만 이거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중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안 통하더라고 이게. 자, 꿈 같은 얘기죠. 1,000억 원 투자하고 1,400원을 갖다가 딱 이 사이클 한 번 타서 1,400원을 수익을 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 주식을 잘못하면 도산을 하게 되면 빵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명동 큰 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잡주나 위험한 주식을 안 건드려요. 배당주만 건드려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거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배당주만 건드려요. 그것만 손대. 왜? 이게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때 잡주들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 시기에 못 버티고 다 도산을 해요. 그럼 주식이 다 빵원이 돼. 그래서 잡주들은 안 건드려, 이게. 잡주의 정의가 뭐냐고요? 잡주가, 저기, 유가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시총 가격이 어떻게 해요? 그 1조 원 밑에. 자, 명동시장 1조 원 밑에는 다 잡주도 막이야. 시총 가격이 1조 원 밑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당도 안 주고 어떻게 저기 주가 가격 장난치는 회사들 많아. 보통 1조 밑에 회사들 그런 데 많아. 주가 장난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일명 잡주로 취급을 해버려. 자, 그런 회사에 나중에 문제 일으키다. 근데 이게 배당을 잘 주고 우량한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배신을 안 해요. 쉽게 말해.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이렇게 딱 이게 잡혀요. 이게. 자, 이 사이클을 한번 타면 어떻게 돼? 1,000억 원 투자하고 어떻게 한 1,400억 원을 버는 거야. 이게 명동 쿠션들이 부를 늘리는 어떻게 노하우예요. 이게. 명동 쪽에서는 이게 다반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뭐 큰 기밀사항도 아니고 청기부설도 아니야 이 정도는. 그래야.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이걸 알고 계시면 자, 이런 거를 여러분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파는 사태는 좀 모면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뭐 장호씨가 저기 뭐냐, 바닥이, 저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상층인지 나도 몰라.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통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때가 바닥인가 보다. 이게 약간 감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잡아내는 거지. 확실히 이건 저도 못 잡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게 멱살잡으로 올라. 이거.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저도 이 확실한 이게 터닝장과 이 불장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 흐름의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하지만 이 사이클은 그래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 그럼 이걸 여러 번 겪다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확률적으로 보여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그걸 분산을 시키면, 이거 리스크를 모면을 하고 어떻게 해요? 평균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초보자들이나 이게 청년들이나 이게 자산시장에 모르는 분들이 부를 안정적으로 이게 이루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저기 막 1년 100% 이상 수익률 절대 안 나와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근데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은 나와요. 이게 명동 쿠션들이 쓰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의 진짜 키포인트는 상투는 대중이 만들고 바닥은 콘선이 만든다. 요거는 진짜 맞는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여기서 터닝 포인트 제일 바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걸 좀 감지해서 요쪽에 들어와서 요쪽에 좀 파시기를 좀 여기 수익을 내기를 권유를 해드려. 아이고. 자, 오늘은 명동 콘손들의 어떻게 수익을 내는 자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